여러분은 마리 앙투아네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치스러운 왕비? 시대를 사로잡은 패션 아이콘? 아니면 프랑스 혁명의 비극적인 희생양?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는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닙니다. 프랑스 왕비가 되기 전 온 궁정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오스트리아의 공주, 천진난만했던 마리아 안토니아의 이야기입니다. 1755년 11월 2일, 작지만 건강한 한 여자아이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눈을 뜬 곳은 평범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13세기부터 수많은 국왕과 왕비들이 탄생했던 비엔나의 광대한 호프부르크 궁전. 그리고 이 아기 역시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죠. 오스트리아의 대공녀이자 훗날 프랑스의 왕비로서 콩코드 광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운명의 아이였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프란츠 1세와 황후 마리아 테레지아 사이에서 15째 아이로 태어난 그녀는 마리아 안토니아 요제파 요한나라는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은 합스부르크 왕과 공주들에게 공통적으로 붙여지는 전통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자매들은 물론 어머니까지 모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이 때문에 이들은 각자 마리아 뒤에 붙는 두 번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커다란 파란 눈과 금빛 곱슬머리로 어린 시절의 마리아 테레지아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격은 아버지 프란츠 황제를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발랄하고 사교성이 뛰어나 사람들 속에서 더욱 빛났지만 아버지처럼 학문에는 큰 재능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공부에 특별한 재능도 갖추지 못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았고 책 읽기를 싫어했으며 글자를 또박또박 쓸 만큼의 집중력조차 부족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예술에 대해서는 달랐습니다. 음악과 노래, 춤을 사랑했고 하프와 하프시코드, 플루트 그리고 피아노 연주를 즐겼습니다. 타고난 우아함을 지닌 그녀는 발레 수업도 받았는데 당시 발레는 유럽 제국과 왕실 궁정에서 인기를 끌던 오락이었습니다. 1765년 오빠 요제프가 바이에른의 요제파와 재혼했을 때 열린 성대한 축하 연회에서는 형제들과 함께 오페레타 공연에 나서 무대를 빛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762년 쇤부른 궁전에서 한 어린 음악 신동이 황실 가족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궁전의 매끄러운 바닥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는 3시간가량 이어진 아련 도중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마는데요. 그 순간 마리아 안토니아가 재빨리 달려와 그를 부축했고 소녀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감탄한 듯 친절하시군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야기 속 소녀는 훗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이 되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황실 가족 앞에서 건반 전체를 천으로 덮은 채 하프시코드를 완벽하게 연주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는 어린 마리아 안토니아를 압도하는 존재였습니다. 황후는 가정에서 엄격한 훈육자였지만 온화한 성격의 황제는 그 엄격함을 부드럽게 완화해 주었죠. 마리아 안토니아는 그런 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깊이 존경했습니다. 황제 프란츠 또한 딸의 사랑스러운 웃음과 귀여운 제잘거림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으며 그녀는 그의 가장 귀한 딸이었습니다. 1765년 7월 황제 부부가 아들 레오폴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인스부르크로 향하던 날도 그 애정은 변함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어린 자녀들은 비엔나에 남겨두고 나이 많은 자녀들과 함께 황제 부부가 출발하려는 순간 프란츠는 돌연 행렬을 멈췄습니다. 9살 마리아 안토니아를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기 전에는 도저히 떠날 수 없다며 직접 그녀를 불러 품에 안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딸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스부르크에서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죠. 마리아 안토니아는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었고 어머니는 그 불길한 여정에서 상복을 입은 채 무너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린 꼬마는 평생 그날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포옹의 온기와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아갔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가 가장 아끼던 자매는 가족들 사이에서 샬롯이라 불린 마리아 카롤리나였습니다. 샬롯은 3살 위였지만 두 사람은 쌍둥이처럼 가까웠죠. 한 명의 가정교사 밑에서 함께 공부했고 모든 경험을 나누었으며 심지어 병까지 함께 앓았습니다.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어김없이 알아놓을 만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 혼기가 찾아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는 여전히 장난스럽고 철없는 두 딸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결국 황후는 두 사람을 떼어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767년 가을 운명적인 사건이 찾아오는데요. 나폴리의 페르디난도 1세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마리아 안토니아의 언니 마리아 요제파가 천연두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황실은 급하게 마리아 아말리아와 샬롯을 새 신부로 제안하는데요. 당시 샬롯은 루이 오기스트의 신부 후보로도 거론되었지만 결국 나폴리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768년 샬롯은 나폴리의 왕비가 되었고 마리아 안토니아는 언니와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엔나에는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단 3명만 남게 되는데요. 아름답기로 소문난 25살의 마리아 엘리자베트, 무일푼 츠바이브리켄 공자와 사랑에 빠져있던 22살의 마리아 아말리아, 그리고 12살 마리아 안토니아였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이 3명의 딸들을 시집 보내고자 한 곳은 단 2곳이었습니다. 하나는 파르마 공국으로 파르마를 오스트리아의 영향권으로 되돌려 이탈리아로부터 상속권을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프랑스로 자신의 치세에서 이룬 가장 중요한 외교 업적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루이 오기스트와 마리아 안토니아의 혼인을 확정짓기 위해 프랑스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루이 15세는 이를 적극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요. 1764년 정부였던 퐁파두르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 루이 15세는 더욱 무기력해졌고 국정과 외교 대신 거리 출신의 새 정부 뷔바리 부인과 어울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768년 6월 24일 프랑스 왕비 마리아 레슈친스카가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녀는 4명의 딸을 남겼는데 모두 뷔바리 부인을 깊이 혐오했죠. 결혼하지 않은 채 베르사유에 머물던 이 공주들은 아버지의 천박하고 신분 낮은 정부가 궁정에서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묘안을 짜냅니다. 그들의 계획은 58세의 루이 15세가 마리아 안토니아의 언니 중 한 명을 새 왕비로 맞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루이 오기스트와 마리아 안토니아의 결혼 없이도 오스트리아 프랑스 혼약을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루이 15세는 조건을 하나 내거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부가 젊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들은 이를 받아들였고 빼어난 미모로 유명한 마리아 엘리자베트를 후보로 추천합니다. 엘리자베트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 차례 혼담이 오갔지만 빈 궁정이 신랑 후보의 신분과 지위에 까다로운 기준을 두었기에 대부분의 제안이 거절되었습니다. 루이 15세와 엘리자베트의 결혼 계약서까지 준비되며 협상은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최종 확정 직전 그녀가 천연두에 걸립니다. 비록 완쾌했지만 얼굴에 흉터가 남았다는 소문이 퍼졌고 국왕은 직접 화가를 비엔나로 보내 초상화를 그리게 합니다. 결국 화가는 그녀의 미모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루이 15세는 재혼 계획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 대신 그는 마리아 안토니아와 손자 루이 오기스트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수락하게 되죠. 한편 프랑스 국왕의 거절로 결혼 기회를 잃은 엘리자베트는 결국 언니 마리안네처럼 평생 독신으로 살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공주들의 다소 엉뚱한 계략이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마리아 안토니아는 파르마로 시집을 가게 됐을 것이고 파르마 공작과 성격도 잘 맞고 나이도 비슷했기에 그곳에서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영리했던 샬롯이 예정대로 루이 오기스트와 혼인하게 되었다면 루이 오기스트는 보다 결단력 있는 아내 곁에서 통치자로서 자신감을 키우고 혁명의 압력에도 맞설 힘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만약은 영원히 알 수 없는 역사 속의 가정일 뿐이죠. 마리아 테레지아는 딸이 프랑스로 시집을 가는 것을 더 없는 행운으로 여겼습니다. 2천만 명에 달하는 국민을 거느린 프랑스 왕국은 당시 18세기 문명의 정점으로 평가받았죠.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해군력을 자랑하고 네덜란드가 금융과 무역에서 앞서 있었다 해도 프랑스는 유럽 문화와 지성의 중심지로 널리 인정받았으며 베르사유 궁전은 여전히 군주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본보기였습니다. 프랑스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여인은 샤르마뉴 대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왕조의 위엄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게 됩니다. 그녀는 전 세계의 부러움의 대상이자 품위와 행동거지에서 본받을 만한 기준이 되는 존재였죠.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는 그녀의 딸을 오랫동안 돌봐온 가정교사 곁에서 떼어내고 유능한 메르헨펠트 백작 부인에게 맡겼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아 테레지아는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제 13살이 된 미래의 프랑스 왕세자비가 프랑스어로 우아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은 고사하고 읽기와 쓰기조차 버거워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남은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교육을 주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딸을 쇤부른 궁전에 거의 가두다시피 하며 파리에서 유능한 발레 교사를 초빙해 우아한 자세, 품격 있는 입장법, 방을 가로지르는 동작 그리고 완벽한 최신식 인사법까지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베르사유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고 프랑스 역사, 언어, 문학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아베 베르몽이라는 전담 교사까지 파견합니다. 하지만 마리아 안토니아의 학습 수준은 심각하게 뒤처져 있었고
명랑한 성격과 잦은 산만함이 은연중에 학습 의욕을 방해했습니다. 게으름과 경박함까지 겹치면서 베르몽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죠. 그는 베르사유로 보낸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부가 학업에 매달리는 한편 결혼식과 프랑스로의 긴 여정을 위한 준비도 숨가쁘게 진행되었습니다. 1770년 1월 21일 베르사유가 약혼을 공식화하며 보낸 보석이 박힌 반지가 마리아 안토니아의 손가락에 끼워졌고 그로부터 석 달 뒤 프랑스 사절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770년 4월 19일 저녁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성당에서 프록시 세레모니, 즉 대리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대리 결혼식이란 결혼 당사자 중 한쪽 혹은 양쪽이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세워 치르는 결혼식을 말하는데요. 18세기 유럽 왕실에서는 국제 결혼이 흔했기 때문에 신부가 먼 나라로 떠나기 전 고향에서 먼저 대리 결혼을 올린 뒤 이후 실제 배우자와 합류해 혼인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날 마리아 안토니아의 대리 결혼식에서는 오빠 페르디난트가 신랑 역할을 맡아 장엄하고 성대한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로써 마리아 안토니아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되어 오스트리아의 공주에서 프랑스 왕비로 향하는 길목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여정은 화려한 베르사유의 무도회와 찬란한 패션의 시대를 열었지만 동시에 혁명의 폭풍 속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길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이제 한 소녀를 시대의 상징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